오늘의 세계 명작의 산책은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입니다. 율리시즈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를 따라 배열된 18가지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쉬운 이해를 위해 책의 내용과 오디세이의 에피소드를 함께 소개합니다. 제1장 마텔로의 팩탑. 1장은 텔레마코스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하는데 그는 오디세우스와 페넬로페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트로이 전쟁에 나가 20년 동안 돌아오지 않자 호러머니를 괴롭히는 구원자들을 상대하면서 용기 있는 젊은이로 성장합니다. 오디세우스가 돌아오자 함께 구원자들을 처단하며 오디세우스가 키르케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텔레고노스에 의해 죽자 키르케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의 해변에 있는 마텔로 페타바는 세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뛰쳐나온 스티븐 데덜러스와 언제나 빈정거리기를 좋아하는 의학생 멀리건,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문학 청년 헤인즈가 그들입니다. 벅 멀리건은 면도를 하면서 헤인즈를 노상 몹쓸 녀석이라고 빈정거리지만 스티븐은 대꾸하지 않습니다. 숙모는 자네가 어머니를 죽였다고 생각한다네. 그래서 숙모는 내가 자네와 사귀는 걸 못마땅하게 여기지. 자네 어머니가 세상을 뜨실 때 자네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까딱도 않았단 말인가. 스티븐은 언젠가 꿈속에 찾아와 나무라는 듯하던 어머니의 환상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셋은 다같이 바닷가로 걸어갔는데 멀리건이 느닷없이 스티븐에게 빈정거렸습니다. 아버지 노아를 찾아 헤매는 아벨이여. 그러나 스티븐은 디지씨의 학교에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과 작별을 했습니다. 제2장 디지씨가 운영하는 학교. 2장은 레스토르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하는데 그는 현명한 노인으로 등장하는 영웅이며 필로스의 왕인데 트로이 원정에 참가한 그리스군의 최고령 장수로 현명한 조언자 역할을 했습니다. 스티븐은 디지씨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로마 역사를 강의하고 있었는데 마지못해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스티븐은 수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을 앞에 놓고 마음이 내키지 않는 교리 문답을 하며 가끔 혼자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디지 교장은 스티븐을 봉급을 주기 위해 불러서 버릇처럼 충고를 들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영국 사람의 자랑이 무언지 아는가? 그건 바로 나는 돈을 빌리지 않고 살았다라는 걸세. 어떤가? 한 푼도 빌리지 않는다. 배울만한가? 디지씨는 말머리를 돌려 아일랜드의 역사며 영국과 유태인의 관계에 대한 견해를 열심히 이야기했습니다. 관청에다 그 대책에 대한 공개장을 쓸 테니 신문에 좀 발표해 주겠냐고 묻자 스티븐은 텔레그라프 신문에 가져가겠다고 답합니다. 아일랜드는 영광스럽게도 유태인을 박해한 적이 없는 단 하나의 나라라고 하는데 자네 그 까닭을 알고 있는가? 글쎄, 왜 그런가요? 저는 아직 그건 아일랜드가 일찍이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기 때문일세. 제3장 샌디마운트 해변. 3장 샌디마운트 해변은 프로테우스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하는데 그는 바다의 신 중 하나입니다. 포세이돈의 아들이나 포세이돈의 물개들을 관리하는 목자로 여겨지는데 다른 바다의 신들처럼 변신술이 있었습니다. 스티븐은 더블린 교회의 샌디 마운트 해변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의식의 흐름을 쫓아 침묵의 독백을 되씹고 있었습니다. 스티븐이 눈을 감고 눈에 보이는 것에 양식을 몰아내려고 하자 발밑에서 조개 껍질과 해초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의 과거 아버지와 돌아가신 어머니, 양심의 가책, 교장이 부탁한 공개장의 원고, 멀리건과의 약속들을 생각하며 느리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저녁이 내 속에 기어이 찾아오는구나. 모든 하루는 끝이 있기 마련이지. 그런데 내일 화요일은 제일 한가한 날. 제4장 이클레스가 7번지. 4장 이클레스가 7번지는 칼립소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하는데 그녀는 ним프로 전설의 섬 오기기아에 살았습니다. 트로이 전쟁 후 오디세우스가 표류하다가 이 섬에 도착했는데 칼립소는 오디세우스를 사랑해 그를 7년 동안이나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디세우스의 수호신인 아테나가 제우스에게 하소연을 해서 제우스는 그를 놓아주라고 명하는데
칼립소는 뗏목을 만들어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프리먼 신문사의 광고 외관원 리오폴드 블룸은 이클레스 거리에 살고 있었는데 그는 헝가리인의 피가 섞인 아일랜드계의 유태인입니다. 멀리건이 마텔로 펫답에서 수염을 갖고 있을 시각에 블룸은 고양이를 희롱하면서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 마리먼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곱창을 사러 푸주간을 찾아갔을 때 곱창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기보다 앞서온 이웃집 하녀가 그것을 사지 않을까 마음을 졸였습니다. 눈은 그녀의 탐스러운 엉덩이에 보내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녀는 곱창을 사지 않고 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블룸은 현관에서 2통의 편지와 한 장의 엽서를 집어들었는데 블룸에게 온 편지와 엽서는 사진관의 견습생으로 가 있는 딸 밀리한테서 온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한 통의 편지는 소프라노 가수인 아내에게 연주 여행 동행 매니저인 보일란이 보낸 것인데 보일란은 그녀의 정보이기도 했습니다. 블룸은 편지를 전해주고 내려와 아내의 아침상을 차려주고는 조금 전에 온 편지가 누구한테서 온 거냐고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거요. 보일란한테 온 거죠. 프로그램을 알려준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 딸에게서 온 편지를 읽고 난 블룸은 그동안 못 본 밀리의 성장한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성조지 교회의 종소리가 울리자 그는 자기가 참가해야 할 장례식이 15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쌍한 디그남. 제5장 목욕탕. 제5장인 목욕탕은 로터세이터스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로터세이터스는 전설의 채식 부족입니다. 오디세우스가 폭풍을 만나 도착한 곳에 사는 민족으로 연꽃이 주식이었는데 일종의 마약으로 먹으면 집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잊어서 부하들이 고향에 갈 계획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프리먼 신문사에서 광고 업무를 하는 블룸은 오전 10시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웨스트랜드 거리의 우체국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우체국에 들어선 블룸은 헨리 플라워라는 이름으로 보내온 편지를 찾았는데 몰래 사귀는 마사 클리포드라는 타이피스트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는 미디의 목재소 근처에 이르러 편지를 폈는데 잎이 납작해진 노란 꽃이 꽂혀 있었습니다. 화를 내진 않은 모양이군. 뭐라고 썼나? 블룸은 편지를 읽은 후 핀에 꽂힌 꽃을 호주머니 속에 꽂고는 철교 아래에서 구겨진 봉투를 꺼내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어느새 오랄로즈 교회에 열려진 뒷문에 와 있었는데 문에는 게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성 피터 클레버와 아프리카 전도에 관한 예수회 존콘미 신부의 설교. 중국의 수백만 민중을 구한다. 어떻게 중국인을 설득시키지? 설교보다는 차라리 이롤스의 아편을 더 좋아할걸. 제6장 장례행렬과 묘지. 6장인 장례행렬과 묘지는 하데스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하는데 하데스는 죽음과 지하세계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크로노스와 레아 사이에 태어났으며 제우스, 포세이돈 등과 형제지간인데 올림포스 12신의 첫 세대로 데메테르의 딸 페르세포네를 납치해서 아내로 삼은 인물입니다. 블룸, 사이먼 헤덜러스, 칸닝엄, 잭 파워는 디그남의 장례 마차를 타고 묘지를 향해 출발하는데 블룸은 언제나 모두에게 경시당하고 있습니다. 묘지의 교회에서 예배가 시작되자 블룸은 꽃다발을 들고 있는 소년의 뒤에서 칼라 속으로 보이는 가느다란 목덜미를 내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불쌍한 소년. 아버지가 죽었을 때 곁에 있었을까? 둘 다 물론 의식도 없었을 테지. 인부들이 관을 교회 안으로 옮겨왔고 하얀 옷을 걸친 신부가 나타나 책을 봉독한 후 라틴어로 기도를 했습니다. 절차가 끝나자 관은 손수레에 실려 묘지로 향했고 얼마 뒤 관 위에는 흙더미가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제7장 신문사. 7장인 신문사는 아이올러스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하는데 아이올러스는 바람의 지배자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제우스의 총애로 신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물에 떠있는 섬 아이올리아에 살면서 바람을 섬 안에 동굴에 가두거나 풀었는데 오디세우스를 만났을 때 순풍만 불게 해서 귀한 길을 도와주었습니다. 블룸은 키즈의 광고에 관을 의논하기 위해 신문사에 나타났는데 신문사는 한창 시끄럽고 떠들썩합니다.
먼저 교정부장에게 가서 광고에 대해 상의한 후 편집장에게 가서 프리먼 신문사의 관리를 받는 텔레그라프 신문의 토요일판의 광고를 크게 내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뒤이어 스티븐이 디지 교장에게 부탁받은 원고를 갖고 신문사를 방문했는데 원고를 받아본 편집장은 의아한 듯이 물었습니다. 아구찬이라. 자넨 언제 직업을 바꿨나? 아닙니다. 그건 제 원고가 아니라 디지씨에게 부탁을 받아 쓴 겁니다. 무언가 강하게 어필해 오는 것을 써주게. 우리들의 이야기를 말이야. 제8장 더블린시 한복판. 8장인 더블린시 한복판은 레스트리고니언즈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하는데 레스트리고니언즈는 사람을 먹는 거인들의 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포세이돈의 아들인 라이스트리곤에서 왔다고 하는데 시칠리아 남동부에 살았습니다. 블룸은 신문사에서 나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국립도서관에 가서 킬케니 피플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블룸은 데비번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가 보일란의 얘기를 끄집어냈지만 블룸은 아내의 부정한 소행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화제를 돌려가며 치즈, 샌드위치 등으로 줄였던 창자를 채웠고 포도주도 마셨습니다. 블룸은 식당을 나와 여신의 해부학을 연구하기 위해 박물관으로 향했는데 박물관 근처에 이르렀을 때 보일란이 눈에 띄자 박물관으로 황급히 뛰어들었습니다. 9장 국립도서관. 9장인 국립도서관은 스킬라와 카립디스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하는데 오디세우스 일행은 바다 괴물 스킬라와 카립디스가 양편에서 도사리는 좁은 해협을 지나야 했습니다. 스킬라는 상체는 처녀이지만 하체에는 긴 목이 뱀처럼 구불거리는 개의 형상을 한 머리가 6개나 있습니다. 카립디스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허기를 바닷물로 달래기 위해 하루에 3번 엄청난 양의 바닷물을 들이마셨다가 토해내며 무서운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고민 끝에 스킬라 쪽으로 붙어서 지나기로 결정했는데 일행은 스킬라의 괴물 주둥이 6개가 선원을 한 명씩을 낚아채서 물어뜯는 동안 재빨리 그곳을 통과했습니다. 더블린 국립도서관에는 스티븐과 당대의 젊은 문학가들이 모여 셰익스피어에 관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작품의 역사적 진실성, 예를 들면 햄릿은 셰익스피어가 고향에 두고 온 아내와 그의 동생과의 부정한 관계를 소재로 했다는 것 등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회고주의를 추구하는 아일랜드 문예 부흥운동의 참가자들과 모더니즘을 추구하고 있는 젊은 예술가 스티븐이 의견 대립으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란 존재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악입니다. 자식들에게 사랑을 받거나 자식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엉뚱한 의문을 끄집어내기도 했는데 그것은 기존의 관념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제10장 거리. 10장인 거리는 제7장과 동일하게 아이올러스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3시와 4시 사이에 더블린 거리를 스티븐이 제약했던 클론고즈 우드 칼리지의 교장 콘미 신부가 걷고 있습니다. 데덜러스의 집에서는 스티븐의 여동생들이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는 우리 아버지시여 라고 장난조로 마구 짓거리고 있습니다. 블룸은 자기 아내가 즐겨 읽는 묘한 책을 사기 위해 책방에 들렀는데 죄의 감미로움이 눈에 띄었습니다. 같은 시각에 스티븐은 책방 앞에서 여자에게 매혹되는 비결이라는 책을 펼쳐 읽다가 여동생 딜리에게 들키자 당황합니다. 딜리는 집에 살림이 몹시 옹색하다는 얘기를 듣고 심한 가책을 느꼈는데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였습니다. 제11장 오먼드바. 11장인 오먼드 호텔은 세일은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하는데 세일에는 바다의 요정으로 여성의 머리와 물새의 몸을 갖고 있습니다. 호메로스는 세이렌에 대해 노래를 부르는 여자들로 근처를 지나가는 뱃사람들에게 마법을 거는 2명의 마녀라고 선호했습니다. 오먼드 바의 음악 감상실에서 웨이트리스인 흑갈색 머리의 도지와 금발의 케네디는 앞을 지나는 마차 행렬을 내다보며 제잘거리고 있었습니다. 스티븐의 아버지가 들어섰는데 혼자 술을 마시면서 도지에게 은근한 매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에 보일란이 마차를 몰고 왔는데 보일란이 들어서자 도지와 케네디는 그를 둘러싸고 교태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블룸은 애인 마사에게 답장을 보내기 위해 편지 쓸 종이와 봉투를 사들고 죄의 쾌락을 옆에 낀 채 오먼드 바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블룸의 머리에는 아내가 보일란과 미루하기로 되어 있는 시간이 떠올랐는데 오후 4시경이었습니다. 블룸은 마사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딱딱 맹인의 지팡이 더듬는 소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리안과 보일란의 미르가 다가옴에 따라 블룸의 심장 박동 소리와 혼동이 되었습니다. 제12장 바니커넌 주점 12장인 바니커넌 주점은 키클롭스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하는데 키클롭스는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외눈박이 거인 부족입니다. 폴리페무스라고 불리는 거인이 가장 유명한데 그는 트로이 전쟁의 영웅 오디세우스의 계략에서가 하나밖에 없는 눈을 잃게 됩니다. 바니커넌 주점에 들어선 블룸은 정체 모를 한 사람과 어울려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는 사형제도며 아구창에 대한 대책 문제며 위생운동 등 여러 가지 문제에 걸쳐 자기 주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블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고 유태인계인 블룸을 앞에 놓고 유태인들을 마구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이바 멘델스존도 마르크스도 스피노자도 너희들의 하느님 예수도 다 유태인이었어. 제13장 샌디마운트의 해변 13장인 샌디마운트 해변은 나우시카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하는데 나우시카는 스케리아 섬에 사는 파이아키스 족의 공주입니다. 배가 난파하여 오디세우스가 스케리아 섬으로 표류해 왔을 때 그를 정성껏 보살펴주는데 오디세우스에게 마음이 끌리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줍니다. 블룸은 오늘 아침 스티븐이 명상에 잠겨 거닐던 샌디 마운트 해변을 거닐고 있었는데 근처 바위돌 위에 세 처녀가 바닷바람을 쐬며 불꽃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시시 카프리, 에디 보드맨, 가티 맥도웰이었는데 가티는 첫눈에 마음이 끌리는 아일랜드의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뿔을 찾아 블룸은 바위 틈으로 굴러가는 그 뿔을 집었고 그것을 가티의 스커트 밑으로 굴러가도록 겨냥해 던졌습니다. 뿔을 주우려던 가티의 스커트가 젖혀지면서 속이 들여다 보였는데 시선이 마주쳤을 때 블룸의 정열이 온몸에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블룸은 가티의 커트 밑으로 드러나는 하얀 허벅다리를 훔쳐보며 자위행위를 했지만 곧 그것을 뉘우쳤습니다. 블룸은 혼자 남아서 아내와 딸을 생각했고 모든 여성을 생각하다 아내에게 사주기로 한 화장수도 생각했습니다. 제14장 산부인과 병원 14장인 홀레스가의 산부인과 병원은 태양신과 황소들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태양신 헬리오스의 섬인 트리나키아에 상륙하는데 오디세우스가 절대 해치지 말라고 했지만 선원들이 헬리오스의 소를 잡아먹어 그들은 번갯불을 맞아 모두 죽고 오디세우스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입원 중인 퓨포의 부인에게 문병을 갔는데 블룸이 아는 의학생과 스티븐 등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 술을 마시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블룸도 그들과 함께 산부인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난산인 경우에 산모를 살려야 하는가, 아이를 살려야 하는가 등 술에 취해 외설스러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2층 병실에서 퓨포의 부인이 산에 아이를 낳았다는 기별이 왔을 때 번개가 번쩍이며 폭우가 쏟아집니다. 제15장 밤거리 15장인 밤거리는 히르케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하는데 히르케는 헬리오스와 바다의 님페 페르세이스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마법에 능한 님페로 그리스 신화에서 메데이어와 함께 마녀의 대명사로 간주됩니다. 블룸은 술이 취한 채 마보트 가를 헤매고 있었는데 블룸은 술 취한 스티븐을 보살피기 위해 뒤따라 가다 짙은 안개 속에서 그를 놓칩니다. 밤에 마보트 거리는 난폭한 군인들, 술꾼들, 비틀거리는 노동자들이 우글대는데 블룸은 안개 속을 헤매다 베라 코헨의 집에서 스티븐을 만났습니다. 스티븐은 그곳에서 피아노 곡을 연구하며 매음녀와 즐기고 있었는데 스티븐의 환희가 절정에 달합니다. 블룸은 베라와 마주 앉아 그녀가 손에 들고 있는 부채와 더불어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당신 날 잊었소? 원천만에 그럴 리가. 제가 당신이 최초로 꿈꾸던 여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사귀고 나서부터 당신이 늘상 꿈꾸던 여자일까요? 지금도 우린 옛날 그대로일까요?
블룸이 스티븐과 함께 매춘부와 어울려 자동 피아노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출 때 블룸에게 부모님의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신앙을 저버린 것을 꾸짖었고 아내의 얼굴도 나타났는데 그때마다 그는 자기가 이런 데 있는 것을 변명하곤 했습니다. 매춘부와 춤을 추던 스티븐이 졸도해 버렸는데 블룸이 그를 일으켜 주었고 그 곁을 지나던 장의사인 코니와 함께 그를 간호해 주었습니다. 반쯤 의식을 잃은 스티븐은 H의 씨를 입속으로 읊고 있었는데 그 순간 그는 스티븐이 자기 아들이었으면 하고 은근히 바라보았습니다. 제16장 역마차의 오두막. 16장인 역마차의 오두막은 에우마이우스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에우마이우스는 오디세우스의 돼지치기입니다. 착하고 충직한 하인으로 주인 오디세우스가 20년 동안 집을 비운 사이에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게을리 하지 않으며 충성을 지켰습니다. 또한 오디세우스가 돌아와 페넬로페의 고혼자들을 물리칠 때 옛 주인을 도와 함께 싸웠습니다. 블룸은 스티븐의 옷매무새를 고쳐주고 부축해서 돌아오고 있었는데 마차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낯선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어느 주막에 들렀는데 블룸과 스티븐도 그들 틈에 끼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뱃사공과 같이 열심히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닥치는 대로 화제를 벌여놓았습니다. 주막에서 나온 블룸은 스티븐이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 것을 알고 코아를 대접하려고 자기 집에 데려갔습니다. 제17장 이클레스가 7번지. 17장인 이클레스가 7번지는 이타카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타키라고도 불립니다. 3천여 명 정도 주민이 살고 있는데 케팔로니아 북쪽 해안과 가까우며 오디세우스의 고향인 이타카가 이곳으로 추정됩니다. 블룸과 스티븐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는데 걸으면서 그들은 교리 문답식으로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은 고대 히브리어와 아일랜드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고 화제는 마냥 번져갔습니다. 세시경 블룸이 스티븐에게 묻고 가라고 권했으나 스티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18장 침실. 18장인 침실은 페넬로페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하는데 오디세우스의 아내이며 스파르타의 이카리오스와 물의 요정 페리보이아의 딸입니다. 용모의 아름다움보다는 성격이나 행실의 아름다움으로 유명해진 여성으로 오디세우스는 경쟁 상대를 물리치고 그녀를 아내로 삼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전쟁에 나가 돌아오지 않자 많은 남자들이 그녀에게 고운을 했는데 선택을 미루는 빌미로 시아버지의 수의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수의 마련이 끝나면 고운자들 중 한 사람을 고르겠다고 했는데 낮에는 배를 짜고 밤이 되면 짠 배를 풀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페넬로페 배짜기로 오늘날 쉴 새 없이 하는데도 끝나지 않는 일을 가리킬 때 쓰입니다. 침실에서의 마리언의 독백으로 구두점도 전혀 없고 쉼표도 마침표도 없이 비몽사몽간에 흘러가는 그녀의 의식의 흐름이 42페이지나 전개되어 갑니다. 그녀가 젊었을 때부터 관계해 온 많은 연인들의 그림자가 오가는데 성적 갈망이 일관되지만 수치심도 도덕심도 없습니다. 자연으로서의 여체, 도리어 건강하고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황홀한 도취감에 가득한 잠재의식의 세계가 폭로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챕터 마지막 문장에 아주 큰 점이 찍혀 있었는데 이것의 의미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덤벼들어 많은 논문도 발표했지만 작가는 인쇄오리였다고 밝혀 모두를 엿먹인 적이 있습니다. 율리시즈는 배경 지식 없이는 해석이 엄청 어려운 작품이라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 관련 논문과 함께 읽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경, 햄릿, 신곡, 조이스의 사람들, 율리시스의 주인공 스티븐 데덜러스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 아일랜드의 역사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아야 합니다. 그만큼 이 책에 진지하게 도전하는 이들도 많아서 온갖 인문학적 알레고리와 사회과학적 함의를 담아 책을 읽으려는 시도가 세계 각국의 영문과에서 꾸준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라 한국 제임스 조이스 학회까지 있는데 한국의 모든 조이스 전공자가 가입된 이 학회에서는 매년 독해를 하는데 12년간 매달 4시간씩 읽어 완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출판 당시 외설 혐의로 재판에 기소되었으며 오랫동안 미국 등지에서는 출판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하나도 야하지 않은데 야한 장면을 묘사하고 평범한 소설이라면 오늘날의 기준으로 봐도 야해야 정상인데 야하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부적절했는지 아니면 책이 난해해서 그런지 조이스의 숙모가 책을 읽은 뒤 읽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조이스의 답변이 걸작입니다. 율리시스가 읽기에 적절하지 않다면 인생은 살기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일반 독자들 가운데에서도 상당수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팬들이 있는데 더블린의 거리에서 블룸이 걸었던 길을 작품과 같은 시간의 단체로 걷는 성지순례 관광 코스까지 있다고 합니다. 제임스 조이스는 1882년 2월 2일 더블린 중심에서 남쪽으로 약 4km 떨어진 브라이턴 서부 스퀘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지방정부의 세금 징수원이었고 어머니 메리 조이스는 조이스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6살 되던 해 예수의 학교로 유명한 클롱고우스 우드 기숙학교에 입학한 조이스는 엄격한 규율 속에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1891년 아버지가 실직하게 되면서 조이스의 가게는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부터 시작된 가난의 음주와 폭력, 아일랜드 남성 특유의 체면 지레와 남성 우월주의적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결국 학교를 자퇴한 조이스는 기독교 형제학교에 입학해 폭넓은 독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조이스 가족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조이스는 탁월한 글쓰기 재능 덕분에 더블린에 있는 벨베데레 컬리지에 무료로 다니게 됩니다. 조이스는 파산 지경에 이른 가정의 혼란과 불확실성, 아버지의 음주와 폭력, 이를 신앙심으로 극복하려는 어머니의 모습을 매일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면에서 솟는 알 수 없는 성적 욕망과 싸워야 했는데 그는 14세에 처음으로 더블린 사창가를 드나들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교회에 발을 끊게 되고 어머니와도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는 주정과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를 오히려 이해하고 무한한 인내심으로 참아내는 어머니의 신앙심에 대한 반발감을 갖게 됩니다. 조이스는 아버지를 죄인으로 자신과 동일시하고 어머니는 억압적인 교회와 동일시하면서 종교가 어머니를 희생자로 만들고 있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망설이다가 놓쳐버린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잃어버린 것은 시간이었다. 시간을 잃어버렸다는 건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게 아니다. 온전히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김재식, 사랑은 자주 오지 않는다.